해외에서 발생한 해외 유입감염병 초기 대응 컨테인먼트라 그래서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전략들로 가야 되긴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컨테인먼트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고립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감시 체계하고 의료기관의 준비 단계 이 두 개 가지고 승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모해야 될 건가를 좀 논의를 잘 해야지 이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조정 작업이 지금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요. 감시 체계를 빨리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룹하고 지금 좀 소각상대 좀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룹이 계속 의견 충돌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는 강경파에 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제가 왜 이렇게 설치냐는 얘기를 듣고 저보다 더 강경한 사람이 제 뒤에 있거든요. 뒤에 같이 일하는 실무 그룹에. 그 두 사람들은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관철 못하면 나 나간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주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다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파력이 감기 환자들 전파되는 거랑 비슷하게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상 시작되고 나면 여러 명 전파시키고 또 일부는 폐렴 생기고 또 일부는 뭐 사망하기도 하고 일부는 그냥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는 패턴들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 발생들이 시작이 되게 되면 다수의 환자들이 감염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전 세계 교류가 많은 국가에서 발생했고 전 세계에 파급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종플루 때나 이제 메르스나 이런 여러 경험들 때문에 대개의 국가들이 준비를 좀 잘하고 있어서 유입 사례들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그냥 지역사회 감염이 다른 국가에서 만연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토착화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스처럼 중간에 그냥 확 없어지기에는 전반적인 국가들이 침범된 국가들이 많으니까 통제가 되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사스 때 중국하고 외국하고 교류 수준하고요. 지금의 중국하고 외국의 교류 수준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측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뭐 진단 툴도 가지고 있고, 이제 방역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에 국경을 대고 있는 국가 중에서 일부 국가들 있죠. 그러니까 어떻든 저소득 국가에 해당되는 뭐 라오스, 뭐 캄보디아 이런데,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뭐 맞닿고 있는 국가들, 막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자가 국내에 유입됐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이미 유행이 시작됐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국가에서 유행이 되면 그런 국가 안에 토착화 돼버리게 되면 그 국가가 추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환자를 여러 국가에 내보내는 그런 이제 소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어떻든 토착해서 계속 유행할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두 명이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잠복기가 16일, 17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역에서 사용하는 잠복기를 더 늘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역에 사용하는 잠복기는 일단 통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부분의 환자가 그 안에서 발생하면 지켜야 되는 일종의 규칙 같은 게 돼버리거든요. 그거를 한 명 때문에 뭐 한 명이 18일 뭐 20일 됐다고 해서 20일 이렇게 늘려버리면 일단 조사 대상 범위도 확실히 달라지고 격리 대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한 14일을 바꿀 이유는 없고 다만 이제 방역당국이나 의료진 같은 경우에 조금 늦게 발생할 수 있는 환자가 있다라는 그런 재량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거의 없을 거는 같고요. 일단 이번에 마지막에 퇴소하기 전에 증상 없어도 다 검사 한번 돌려서 음성이고 확인하고 나가시기도 한 데다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잠복기가 좀 길어서 늦게 발생하는 환자들이 있다면 일단 다 보건교육 시켜가지고 본인의 증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기 교육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의 발생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6만 명 이렇게 되고 사망자 수가 이미 1,500명을 넘어서는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느끼시기에 왜냐하면 메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에서 유행을 했다고 하지만 병원 안에서만 발생했던 데다가 환자 총수가 186명에 사망자 38명, 사망률 사실 20%가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환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 메르스에 대한 느낌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스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발생 숫자가 8,000명 정도밖에 안 됐고 한 770명 사망했는데, 그러니까 사망률로 보면 9.6%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근데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갑자기 사라진 데다가 사스 발생이 한 8, 9개월 동안 8,000명인데 지금 한 달 반, 뭐 12월 초로 봐도 2달밖에 안 된 상황인데 지금 환자 수가 뭐 6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들이 됐으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당연히 더 할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중국이라는 우리나라랑 교류가 정말 많은 국가에서 시작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너무 빠른 시간에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한 거고, 게다가 이미 지금 여러 국가에 확산돼서 환자 발생했던 국가들 숫자도 이미 거의 30여 개 육박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공포감이 주는 것 같고, 특히 우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폐쇄를 해버렸잖아요. 상상력이 좋은 분들 같은 게 어떻게 상상할 거냐면,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몇백 명, 몇천 명 발생하면 서울 다 닫아버리고 그냥 거기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 두고 이렇게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까지 이제 그렇게까지 멀리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공포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팬데믹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2009년에 신종플루처럼 유행을 해버린다면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러니까 왜 또 그런 거를 하냐면, 백신이 현재 나오려면 뭐 빨라야 18개월에서 뭐 2년 이상 걸릴 거고, 그러니까 예방의 툴도 별로 없고 치료제의 툴도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약물학적 요법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원하는 게, 저희가 그래서 보통 이제 방역적인 용어로 non pharmacologic intervention, NPR을 보통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뭐 국경을 차단하든 사람들이 유입되는 걸 막든 아니면 접촉자들을 격리하든, 그러니까 이런 방식만으로 지금 모든 국가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하기에는 여러 국가들이 한계가 많은 데다가 저소득 국가들은 그런 툴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조짐이라 그러면, 특히 일본 같은 국가가 만약에 지금 혼란 상황을 극복 못하고 일본에서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만약에 발생하기 시작한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뭐 일본,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하나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생각이 만약에 되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이제 의학자들이라든지 감염내과도 그렇고 예방의학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자료 정리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뭘 발표하고 싶어도 발표할 내용들이 그러니까 되게 조잡하게 그냥 파편화되어 있는 자료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후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 그런 데이터 정리를 막 시작해서 그러면서 논문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데도 게다가 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뭐 첫 번째 환자, 두 번째 환자 이런 레포트를 내는 게 의미가 별로 없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내에서도 첫 번째 환자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초반에 뭐 20몇 명의 역학조사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더라도 그것들이 학계에서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특히 중국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인 가치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메르스에 이제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 논문을 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정하게 바이러스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돼버리면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환자가 지나간 공간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런 소독제로 하게 되면 거의 100%다 바이러스 사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손을 잘 씻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대부분 손이 다 매개가 되기 때문에. 슈퍼 전파자라는 단어는 되도록 쓰지 말자. 낙인 효과가 되니까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많이 퍼뜨리겠어요. 오히려 많이 퍼뜨릴 만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니까 저희가 보통 그래서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라고 보통 표현하자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감염이 됐는데
그분이 아마 저기 리조트 같은 데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좁은 리조트 안에 들어가서 주변에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오손도손 얘기하다가 전파시킨, 그냥 많은 사람이 전파 가능한 시기에 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지, 그러니까 밀접 접촉을 한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지, 그 사람이 뭐 바이러스를 엄청 막 퍼뜨리고 다녀가지고 이런 그런 양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없는 거죠. 그냥 전파가 잘 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뿐인 거죠. 보통은 이제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를 표현할 때는 2명 이상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2명 이상을. 근데 일단은 뭐 접촉을 많이 한 사람이면 다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보통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상황.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그 무슨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6명이 동시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사실 그 첫 번째 환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발생했어. 뭐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 그러긴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 사람하고 접촉할 일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 명이 전파됐고, 그 사람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추가 발생해서 거의 20명 발생했잖아요. 거기 연관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인데,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를 확인하려면 인덱스 케이스를 잡아야지 인덱스 케이스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인덱스 케이스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런 부분 조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은 이제 대유행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아직까지 인플루엔자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인플루엔자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그런 팬데믹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의심되는 인플루엔자 이외의 첫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엔데믹은 특정의 어떤 바운더리, 어떤 그 지역에서 그 안에서 이제 국소적으로 환자가 대규모로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기에 토착화된다는 표현을 하는 걸 엔데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토착화된 상황. 에피데믹은 상황이, 그러니까 유행이 발생한 것 자체를 의미해요. 에피데믹.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28명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 뭐 2~3명이 발생했잖아요. 이건 에피데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상황이 더 진행돼서 일본과 같은 상황처럼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됐고, 지역사회 내에서 아예 그냥 토착화가 되면 엔데믹, 거기는 그냥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피데믹, 엔데믹, 팬데믹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확대되는 개념이죠. 뭐 그건 맞습니다. 특히 진단 이제 툴을 개발하는 게 빨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배양 기술이라든지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사실 진단 기술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상용화하는 것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달 만에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놀라운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뭐 2~3년, 메르시 2015년만 해도 이 상황 못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 당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행정 체계도 많이 개편이 돼 있었던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꼭 필요한 시기에 진단이 시작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행이라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백신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플랫폼들과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많이 적용은 되고 있는데, 다만 그 중에 여러 플랫폼 중에서 지금까지 상용화된 백신을 만든 플랫폼은 몇 개 없어요. DNA 백신 기술이 상당히 곽강을 받고 되게 중요한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한번 만들면 그 백신 한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질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DNA 백신이 실제로 상용화된 백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백신 플랫폼들도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클래식한 방법의 백신들이 계속해서 그런 백신을 만들어내는 거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이 혁신적인 기술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백신 만드는 건 아직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